대화를 제안하신 이후에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더 강한 쇄신과 단합, 개혁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직함이 길어요.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예. 지역에는 근데 잘 못 계시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천에 사니까요. 네. 예,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저희 당의 공천관리위원이 돼가지고 출마는 못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전남지사는 사실 조금 잃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네, 이번에는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비대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네네. 어떠세요? 당 좀 수습이 돼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이제 2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선거에 졌다 손 치더라도 민주당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지방선거가 곧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비대위원들과 이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끝났고 또 추스려 가야죠. 네, 맞습니다. 현안부터 좀 여쭤보죠.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움직입니다. ICBM을 분명히 쏠 거다라는 전망은 있어 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4월 15일에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그날을 전후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 인수위에서도 밝혔듯이 그렇다고 해서 강경 일변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평화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 인수위나 당선인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비위를 맞춰서 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힘을 가지고 평화를 얻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일 도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북한, 중국, 러시아 쪽의 어떤 그 동맹에 맞서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 동맹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든지라는 식의 일부 접근 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 당 공개 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이죠. 네. 판문점 선언 파기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한기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군 이제 장군님 출신이시기 네. 때문에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거기에 좀 갇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이게 당장 인수위에서 바로 확정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떤 유엔 안보리 사안을 위반하는 도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적대국과의 관계를 계속 적대적으로만 만드는 것이 정말로 평화에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당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남쪽에서는 정권 교체 과정 지금 쉽지 않죠. 북쪽에서는 전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이중불안 상황입니다. 당선인 대변인 또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 연달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참모총장 11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안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가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가 마치 생중계되듯이 저희의 논의 사항을 발표해드리는 것도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5월 10일에 저희의 직무를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확실하게 벙커도 저희가 완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공백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 방위에 바늘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권 교체기에 전 국민이 우리나라 지하 벙커가 어디 있는지를 듣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유사시에 청와대 벙커를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벙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된 이동형 차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벙커 대신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참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면서 또 가능한 범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되시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과거의 참모총장 분들이나 여러 한 1000명에 가까운 장성분들이 뭐 용산 이전 하더라도 크게 안보 불안 뭐 생기진 않는다라고 하신 만큼 조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차차 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방을 꼭 5월 10일까지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를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개방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국정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텐데 그것을 사실은 후순위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벙커라고 하는 게 뭐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니라 그전 정부도 써왔던 것이고 그걸 만들어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게 그걸 안 쓰는 것만이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거 같아요. 네. 집무실 옮길 수 있다. 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아, 존중한다. 근데 그게 굳이 5월 10일 0시부터여야만 하느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당선인의 의사가 워낙 확고하시다 보니까 특히 당선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사를 너무 여러 번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통이동에서 이미 업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또 청와대에 갔다가 청와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용산으로 뭐 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직무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이제 연속성이 깨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옮길 때 한 번에 옮기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인수위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업무는 네.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이전을 한다고 하면 한 번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될 일을 굳이 지금부터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여전히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약을 최대한 빨리 지키시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열심히 방어하진 않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가 약간 좀 한숨 쉬어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죠. 어제 굉장히 파열음이 강하게 나왔는데 저희 그래픽 준비해 놓은 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과 당선인 쪽이 거의 직접 맞붙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소통수석이 전달하는 형식이었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른바 옆에 있는 측근들,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곧바로 당선인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좀 진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당선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부분,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는 박수현 수석께서 저 발언을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선인이 주변에 있는 참모들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얘기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결국 두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당선인이 주변에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못이다. 내지는 당선인이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모들 아니면 당선인이 잘못이다라는 상대방을 비판 내지는 비난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설령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굳이 외부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야만 했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박수현 수석의 판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건이었죠. 근데 꼭 이게 이제 후임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전임자에게 부탁했던 것이어서 그것이 이제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두 번째는 용산 집무실 이전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견을 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책임을 져야 되는 임기 중에 국방부를 이전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된 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절을 했을 뿐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갈등의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후임자께서 되게 좀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회된다고 하면 저는 이 갈등은 불시에 바로 없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철회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유, 철회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리하다 글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당선인이 빨리 이 집무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단순히 자기 욕심인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지만 당선인일 때 이사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까지는 국군 통수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청와대 NSC 같은 것들이 또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간을 활용해서 내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이사를 마치겠다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른 일반적인 그 어떤 업무 공간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의 그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공유하는 몇 안 되는 지점인데 서로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 안 도와주시냐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권 문제가 사실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랑 발맞출 사람들을 우리랑 좀 협의해서 같이 좀 선정해달라. 이게 좀 과도한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인사권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자, 집무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집무실 관련해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픽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어제 9시 뉴스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과반이 반대죠. 53.8%. 이건 전체 여론이 이렇고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면 중도층에서는 반대가 61.3%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70%, 진보는 반대가 81%.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중도층의 여론은 61.3%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안보 공백이라는 지적, 무리한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현 대통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딱 절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당선인의 현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는 응답은 45.9%였고요. 이제 여러 그 부대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가 38%, 이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24%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엄중해 보이기도 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더라도 사실 당선인은 뭐 찬반 숫자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저는 당선인의 메시지가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된다. 좀 잘게 썰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 부분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저희의 공약이기도 했고 청와대도 심지어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국민들의 나름 판단을 받은 것인데 근데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실제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나 당선인 입장에서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몇 대 몇을 신경 안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최대한 덜어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뭐 전문가들과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점은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네. 어떻게 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은 내용, 전문가들 검토 내용들을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이번에 아주 잘못된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공약이 발표되자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그게 안보의 문제상 어렵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죠. 9개월 정도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고 되었기 때문에 되물었더니 전문가들이랑 다 이야기해봤다. 검토 다 된 사항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10일이 채 안 돼서 광화문에 이걸 여는 건 재앙,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과 같다. 그때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산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되게 무리스럽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게 되고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겁니다. 이전하는데 돈이 들 수 있고 그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집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5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국방부 측에서는 인수위에 5천억이 넘게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추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까지 무조건 하겠다. 나는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근데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행에 있어서 신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신뢰가 지금 처음부터 깨지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윤 당선인에게 바랬던 거는 청와대 이전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상반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려있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일이 되면서 저는 이것이 윤 당선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팩트니까 조금만 바로잡고 가면은 사실 이 청와대 그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굉장히 언론의 관심이 크고 마치 이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남대문이었죠. 가가지고 아마 꼬리곰탕을 같이 소상공인 분들과 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산불 그 현장에서도 당선인 되자마자 방문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제 하나하나 공개가 덜 되고 있다 뿐이지 저희 인수위원회도 각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안철수 위원장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너무 보여지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졌을까요? 네. 그러게요. 뭐 재미있는 이슈니까요. 예. 네.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긴 한데. 네. 저도 사실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저는 방송 중에도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당선인이 맨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네. 기재부 장관 잠깐 좀 들어오시오. 그래서 자 이제 빨리 손실보상 좀 해야 어떻게 되니까 할까요? 시급하게 빨리 이것부터 좀 합시다. 라는 모습부터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민주당과 추경 협의부터 바로 하겠다.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해달라. 당장 그 야당, 네. 지금은 여당이죠. 네. 민주당 찾아가서 자 이것부터 빨리 합시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두고두고 드는 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추경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초기 10일 동안 보여진 모습은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나머지 공적 업무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집무실과 이명박 사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 문제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당연히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 업무 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것만 신경 그럼요. 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팩트긴 합니다. 네. 이 뇌구조의 그런 그림 우리 많이 그리잖아요. 거기에도 큰 부분이 아마 민생 이게 좀 들어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자, 여야 하지만 말 폭탄은 계속 주고받습니다. 책임 공방 중인데요. 들어보시죠. 차기 정부 출범까지 겨우 46일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방향과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에 분초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 같은 시간을 졸속 결정과 또 아나무인
격의 불통 그리고 국민 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령이라도 떨어진 듯 윤석열 당선인에게 근거 없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대선 불복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분 없는 발목 잡기에 도리어 민주당이 발목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안하무인 졸속 결정 대선 불복까지 나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을 좀 현장을 돌아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언론의 관심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대구로 가나 이 부분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걱정을 덜 하시게끔 뭐 전남부터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얘기를 많이 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당선 초기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이거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냥 우리 국민의힘 진영끼리 끼리끼리 모이겠다라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선인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시라면은 그거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주장해 주셔서 되려 고마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전임자인 대통령을 만나서 잘 인수인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아까 여론조사 결과 중에 당선인 국정 운영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보통 이 당선 후 2주 안에 조사를 하면 70% 아래로 내려간 조사가 사실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80%가 넘었었죠. 네. 예. 대부분 80%를 넘는. 선거 기간 동안은 서로 갈라져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니까 네.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도 일단 새 정부가 탄생하는 시간이 목전에 다가오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거의 인지상정인데 지금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잘할 거라는 답변이 겨우 절반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의외로 잘한 정부다 이렇게 기대되는 것, 기억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기대가 낮았는데. 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출범할 때 기대치는 뭐 아마 최고치였을 겁니다. 거의 87% 비슷한 시기에. 네, 촛불혁명 직후였으니까. 네, 그 정도의 기대를 받았는데 사실 또 5년 만에 어떻게 보면 탄핵당한 정당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짧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저희 초기 내각이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오히려 부담 없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기대치 꼭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기저효과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보내는 부분은 지지자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국민들의 정부가 되지 못한 채로는 나중에라도 지지를 크게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분명하게 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걱정은 이 상태로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을까. 이걸 사실 요즘에는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모습부터 손을 잡는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수위 상황도 좀 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4개 부처 업무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원일희 수석부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약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임명 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확인됐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어제였나요? 그 천막 기자실 방문한 자리에서도 그럼 약속을 어기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폐지 자체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보면 굉장히 이제 직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집무실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약속한 건 최대한 빨리 지킨다라는 태도를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2012년도에 제가 그때 지식경제부에서 법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식경제부가 이렇게 막 많이 해체가 되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때 자연스럽게 볼 일이 있었는데 개편되는 부서가 갖고 있는 법률을 어떻게 나눠줄지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럼 지금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소관 사업들도 이걸 뭐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가져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일부 흡수시킬지 관련해서 아마 디테일한 뭐 안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온갖 법률의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작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어기라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대선 결과를 통해 조정하는 게 저는 인수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려 이제 광화문 집무실 약속도 바로 어기셨죠. 그리고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사실은 지금 지켜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은 잘 어기시면서 유독 이 약속만은 이걸 어기라는 거냐라고 되묻는 것이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대선 결과가 의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갈라치기의 정치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를 꾸린다고 하면 일정 정도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재논의하는 건 약속을 어기는 거니 나보고 약속을 어기는 거냐는 거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공약 중에 지킬 수 있는 건 당연히 열심히 다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뭐 저희의 아주 주된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인수위원회에서도 안을 잘 만들 겁니다. 그럼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도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기본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인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마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몇 조 원대가 들 텐데 그걸 예비비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취임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취임 즉시 그러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윤 당선인의 이야기였으니까 그걸 지킬 수 있으니까 공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이재명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죠? 원래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먼저 발표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200만 원 월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는 취임 즉시 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지켜질까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근데 병사 월급만 오르면 또 부사관 장교 월급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된 KBS 여론조사 보면 찬반이 뭐 붙어 있어요. 찬성 47.5, 반대 42.1. 근데 흥미로운 건 남녀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58%가 찬성했고 여성은 51.2%, 과반이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들 여론도 이렇게 좀 쪼개져 있어서 소통, 통합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풀어갈지 좀 보겠습니다. 네. 부처가 목적은 아니니까 부처는 수단이고 정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좀 미리 대비해 가면서 해나가는 모습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인수위에서 감사원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데 아까 원일이 수석 부대변인 이야기를 보면 감사원에서도 정권 교체기에 인수위원 추천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말미에 그 인사권을 단행하면 그 인사권이 단행됐을 때 임기가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양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할 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민주적 정당성이 좀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인사 조치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권한 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감사위원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하니까 이런 좀 민감한 시기에는 양쪽에서 다 괜찮다, 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원의 태도는 매우 정확한 것이죠. 근데 감사위원이 아니라 뭐 한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왕이면 당선인도 좋은 사람으로 해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방금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면에서 예전에 좀 개혁적인 면모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게 잘못됐다면은 민주당이 먼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도 나중에 새로운 당선이 생기고 나면 인사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어떤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뭐 과거에 황교안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똑같이 안 좋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뭐 그 예를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한은 총재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양측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하나 일정 정도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동의를 구한 걸 확인하고 이제 진행했다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한은 총재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임기 말에 지금 알박기식으로 공공기관장, 뭐 이사, 감사, 뭐 대표 막 임명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재부에 그 관련 자료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야를 놓고 봐도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 정치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기 말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명한 그 인사가 해당 직무에 매우 부적합한 누가 봐도 낙하사 아닌 보훈성 인사라면 사실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몇 명을 알박기 했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 그 모든 인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설득력을 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없으려면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 하는 인사들은 당선인 측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런 발언했었어요.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할 사람 지명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앞으로 그럴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임기도 똑같이 5년이니까 5년 후 요맘때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이런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제가 더 크게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박제를 좀 해놓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 박홍근 의원 당선됐습니다. 오늘 당선인 비서실장 예방받았는데요. 어떤 발언 오가는지 보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걸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의논 드리고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을 혼자서 본회의에 앉아서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 하실 때 저 혼자서 일어나서 박수 친 적도 있어요.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시되 첫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네, 잘못은 따끔하게 지적하되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런 언급도 또 있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원내는 어떻게 흘러갈 거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당의 결의는 뭡니까?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선된 측도 그렇지만 당선되지 않았지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로는 새로운 정부가 역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히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할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좀 부당하게 이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을 막는 것 역시도 이제 당대표 다음 서열로서 이제 역할하는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도 하고 네. 사실 제1야당이 172석이란 말이죠. 야당이 반대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뭐 역대급 요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신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뭐 검찰 개혁, 검수완박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민생과 괴리돼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보면 했던 개혁 드라이브라는 명목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게 접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희 당내에서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그룹 안에서도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하게 맞습니다. 나가다가 네. 지방선거까지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저희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우선에 놓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분열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정말 득표 차이 적었잖아요. 0.73%포인트. 네. 협치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